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서 미래형 지도자를 키워낼 것인가 하는 대화를 좀 여러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가정교육은 별로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정교육이 학교에서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셨던 교육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만 해도 그게 단순하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으로 가족과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것이 여행이라는 관점을 한번 봐보세요. 적어도 나사렛을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이 나귀를 타건 걸어서 가셨건 간에 적어도 3, 4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3, 4일을 걸어서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갔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자기 생각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거죠. 이 여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함께 여행을 하며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같이 좋은 것이 없죠. 그리고 산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그 여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그 환경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길가에 있는 자갈 하나, 옆으로 흐르는 요단강 다 보면서 말씀하시고 느끼고 같이 공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도 함께 여행을 했는데 돌아갈 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어서 이제 가는 중에 도대체가 예수님이 발견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뒤잡아서 부모님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이틀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을 갔는데 이틀 길을 도착했다. 매우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그만큼 부모님이 찾아서 사방으로 헤맸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길이 아주 내리막길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부모님들이 이 성전에까지 와서 원래 있던 자리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나무래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가 3일 길을 얼마나 역정을 많이 내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아주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발칙합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부모님한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질문이에요, 질문. 근데 잘 보면 상황을 보면은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에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뭘로 하냐면 또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현장에 보면은 이 선생님들과 거기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방식을 보면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굉장한 대화가 그 안에서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생님들과 대화를 했던 내용들, 또 그 방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로 발전을 시켜 놓았으니까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입식 교육과 이런 대화형 그리고 질문형 교육을 비교를 해 보아야만 되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교육 방식은 주로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수업시 시작하면은 바로
칠판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쫙 기록하는 것을 선생님이 쓰는 것을 그대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받아 썼다가 그것을 다 기억을 해내서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그 교육이었다고 하면은 이 유대인 교육들은 주로 토론식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학교의 밀도라든지 학생 밀도는 선생님이 부족이라도 하는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질문형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더 깊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에 어디에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은 주로 밥상머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학교에 가고 나면은 학교에 와 있는 시간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지내잖아요. 그 대신에 식사를 하는 시간에는 혼자 밥 먹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 식사라도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주일 날 저녁 식사라도 반드시 이렇게 그 자녀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만 되겠는데 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 일들은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그 어휘력에 있어서 아이들이 보통 책을 읽어서 자기가 기억을 할 수 있는 단어가 140개라고 하면은요. 140개 정도라고 하면은 이 밥상머리에서 들은 이야기로 그러니까 어른들의 대화와 함께 배운 단어 어휘 능력은 보면은 1,500개가 넘습니다. 10배가 넘어요.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그 자체를 듣는 것만으로도 시사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같이 듣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도 10배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너무 친숙한 사람들 간에 나오는 똑같은 레벨에서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정말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은 또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모든 가족이 다 모입니다. 일주일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갓집에 모이면은요. 한 주는 친정으로, 한 주는 시댁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로는 뭐 교차해서 가기도 하고 아버지 집이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상관이 없어요.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야 돼. 가서 그날 반드시 밥상머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핵가족 됐다라고 하면서부터 이런 전통들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손자가 수저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앉으면 엄마 아빠가 밥 먹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수저로 가지 않나요? 왜냐하면 혼자 너무 있었기 때문에 혼자만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서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밥상머리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휘를 이해하고 알아듣기만 해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에서 계속해서 그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집에 가면은 엄마는 텔레비 보지 마라 가서 공부나 해라. 혼자 있는 시간만 자꾸 주장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질문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업 성적에 큰 그 영향을 끼칩니다. 엄마가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에게 유대 어머니들 같이 오늘 뭐 질문했니? 라고 질문을 하세요. 오늘 무엇을 질문했는데 너 관심은 뭐니?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아이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손들고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엄마가 집에 가서 물어보면은 무슨 질문을 했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절대로 단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줄 분들은 또 다시 질문을 하세요. 이런 그 질문하는 시대가 계속되어지면은 가정에서 굉장히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죠. 식탁에서 말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정말 중요한 대화들은 거기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는 그 기숙사 학생들하고 수요일 날마다 그 챈슬러와의 대화를 만들었어요.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 시간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탁상 대화 또는 그 식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방종하기 쉽고 잘못하면은 규율을 흐트러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사감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도 식탁에서 앉아서 식탁 매너도 가르치고 적어도 챈슬러하고 식사를 할 때는 신발도 운동화 제대로 신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교복으로 차려입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아무렇게나 티셔츠 입고 슬리퍼 끌고 내려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서는 규율과 자제력이 점점 없는 세계인으로 키워나가기에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규율도 좀 세워나가야 하듯이 저녁에 만찬을 가족끼리 하게 되면은요, 잠옷 입고 식탁에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가장 이 만찬에 참여하기 좋은 그런 그 복장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가 얼마나 귀중한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밥상머리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만 잘해도 우리가 얼마나 그 뛰어난 토론력을 가지고 그리고 질문력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암기만 잘하면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시대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암기를 잘해서 적용해 나가던 그런 시대에는 이제 우리 사서삼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을 소리내서 하고 하는 것이 귀하게 이 자리를 잡았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교육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토론식 그리고 이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이스라엘 교육은 토라 교육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하면서도 철저히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 아시죠? 그죠? 요즘에는 주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주일은 온전히 주의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그러면은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생겨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을 해서 그러면 얼마까지 걷는 것은 일에 되지를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 회당까지 가는 거리는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회당이 주로 마을의 중앙에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은 제일 밖에서부터 그 회당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까지 토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한 2000규빗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규빗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이것이 2000번 됩니다. 우리가 50cm로 생각을 하면요. 2000규빗이면은 얼마입니까? 딱 10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km 정도 돼요. 옛날에 마을이라는 것은 1km 정도를 걸어가면 마을의 이 지름이
둥그리게 만약에 지어졌다라고 하면 지름이 한 2km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다 회당에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을 규모였겠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그러면은 어떻게 정한다고요? 한 2,000규빗 정도, 1km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해. 이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가냐면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더라라고 딱 기록이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10계명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토론한 결과로 1km라는 것이 생겼다. 그것을 신약 시대도 적용을 했고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또 토론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서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텔레비전을 켜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해요. 질문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질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질문에서 질문으로 계속 이어져 가니까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전기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위배되는 거다. 자, 이렇게 토론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어가고 하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면은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토론하고 또 토론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만 발견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게 되는 것 자체만 해도 벌써 그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한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만 배우면 됐어요. 옛날에는. 왜냐면은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한 55세 내지 60세 정년하고 나면은 곧 수명이 다 됐었습니다. 60몇 세 되면은 환갑잔치하고 이제 뒷짐지고 노인 좀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식을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걸 배워와야 되면 7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는 대학에서 배워나가야 돼.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대학에서 지금 해야 되는 훈련 또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은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자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암기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융합하고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은 컴퓨터한테 밀립니다. 컴퓨터가 우리 사람이 할 일들을 모두 다 대체해버리고 나면은 사람은 필요 없어. 빠이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컴퓨터한테 밀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이 과연 밝은가? 우리 지난번에 2016년 1월 달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의 7살 아이는 65%는 현존하지 않는 일자리를 가질 것이다. 지금 있지 않는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지금 있는 일자리는 다 없어질 거다 이거죠. 없어지는 일자리가 뭔지 아세요? 의사가 없어진대요. 의사보다도 먼저 없어지는 게 약사가 없어집니다. 제약하는 것은 컴퓨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병 진단하는 이런 것들도 어쩌면 사람보다도 컴퓨터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회계사 없어집니다. 일자리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카운팅이라는 것은 이입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대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런 소위 말하는 변호사도 없어지고요. 변호사도 법적인 코드나 판례나 컴퓨터가 더 잘 읽어서 할 일이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케이스를 다 넣어가지고 컴퓨터 돌리면은 우리 그것도 바둑판도 이기는 세상에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할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세대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습득하기도 더 바쁜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세대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이제 문제로 삼아야만 하는데 무엇을 할까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직종 가운데 476만 개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봇이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이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낳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만 미래에도 필요한 그 능력을 길러줄까.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줘야 지도자가 될 터인데 또 좋은 리더가 되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그 텔레마케터 같은 또는 시계 수리공, 도서관 사서, 데이터 입력인 캐시어, 톨게이트 직원 이런 모든 산업에서 단순 노동직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 상대의 협상과 대인 관계를 통한 협력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일,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직업은 기술이 발전해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 상대로 협상하는 것, 그리고 대인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하는 이런 그 사람밖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직종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말하자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찾아야 할 것은 이런 인재를 길러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 질문형 대화만이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질문해. 계속적으로 묻고 대답하고 협상하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찾아보자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너는 어떻게 성경에서 읽니? 하고 대답을 해요. 질문에는 질문으로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읽습니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정성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스스로 찾아서 해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니까 그럼 그대로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또 이 율법교사가 또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금방 되시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옆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가 주고 그 비용을 주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누가 네 참 이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이웃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인지 뻔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하지 이 사람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 참 친구잖니? 라고 주님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알아듣고 이 율법교사는 그냥 설 꽁무니를 빼고 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에 이런 인재를 키워낼 때는 질문으로 답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의문을 풀어나가면서 화합하고 통합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밥상머리 교육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질문에는 또 질문으로 대답.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 유대인 어린이들 가운데서는 말이에요. 왜?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왜? 라고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대답은 하면 안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왜? 학교에 갔는데 왜?
그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왜?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임이 있어요. 왜라는 것을 그만큼 강조합니다. 이 왜라는 why라는 이것이 과학 발전의 근본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퀘션이 없으면, 의문이 없으면요, 과학을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과학상이라고 하는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이런 쪽으로 보면 7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70%. 그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뭘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직업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집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하고 우리 이 학교에서도 반드시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잘못된 질문은 없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도 물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어린이들이 질문하는데. 그렇지만 그 질문을 무시하거나 몰라도 돼 라고 해서는 아이를 완전히 좌절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경청하며 내가 너 의견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가면서 계속적인 그 대화를 발전시켜서 이 창조적이고 그리고 통합적인 그리고 모든 그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인재로 한번 다 같이 키워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